어머님,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담보로 대출은 좀 받아주세요. 그래, 또 시작이구나. 너희 이번이 몇 번째냐? 어머님, 그 집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미리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다시기 힘들다는데 모른 척 하실 거예요? 뭐라고?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너무 급해서 그래요? 너희들 그동안 평소엔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도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돈 필요할 때는 찾아와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요리해주고 돈 주고 나면 또 연락 안 되고 그랬잖아. 엄마, 그건 우리가 바빠서 그런 거잖아. 우리 진짜 길에 남게 생겼어. 손까지 있는데 그것일 거야? 손주 핑계 대지 마. 손주 얼굴 본 게 언젠데.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잘해드렸는데요. 청소도 해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거 다 돈 받을 때만 했잖아. 돈 없을 땐 나 모른 척 했지. 엄마, 부모가 돼서 자식이 어렵다는데 모른 척 할 거야? 이것만 해주면 정말 잘할게. 나 외로울 땐 한 번도 안 오더니 돈 필요하니까 가족이야?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아들, 며느리가 돈 필요할 때만 어머니를 찾아왔다는 게 서글프네요.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올 한 해 집안에 큰 행운이 밀려들어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9세 이정순이에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30년 일하다가 작년에 퇴직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그나마 아들이 자주 왔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부터는 확실히 발길이 뜸해졌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는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가깝긴 한데 마음의 거리는 정말 멀었어요. 며느리 민정이는 평소에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남편 장례식 때도 의무적으로만 참석했고 그 후로는 더욱 냉랭해졌어요. 전화는 꿈도 못 꾸고 안부 인사도 없었어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차례 지낼 시간에 딱 맞춰서 와서 형식적으로 절만 하고 바로 나가려고 했어요. 명절 음식 준비는 절대 같이 안 했어요. 제가 민정아, 같이 준비하자. 어머님, 저희 너무 바빠서 미리 못 와요. 죄송해요. 이게 항상 하는 말이었어요. 전날부터 밤늦게까지 혼자 준비한 음식들 앞에서 10분 앉아 있다가 일찍 가야 해요. 친정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하고 사라졌어요. 추석이든 설날이든 똑같았어요. 손주 얼굴은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했어요. 그것도 학교 단체 사진으로만요. 민정이가 기분 좋을 때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키는 얼마나 컸는지 궁금해 죽겠는데 알 방법이 없었어요. 생일 선물 주려고 해도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찾아갔어요. 손주도 보고 싶고 아들도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매번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현관 인터폰을 누르면 민정이가 나와서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지금 나가야 해요. 급한 약속이 있어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겨우 현관에서 5분 서 있다가 나와야 했어요. 처음엔 정말 약속이 있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매번 똑같더라고요. 제가 갈 때마다 항상 급한 약속이 생겼어요. 한 번은 이웃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며느리가 창문으로 보고는 또 왔네 하면서 한숨 쉬는 거 봤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그냥 저를 만나기 싫었던 거예요. 민정이는 손주한테도 미리 말해놨더라고요. 할머니 오시면 우리 나가야 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아이도 저를 보면 어색해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 하면서 안겼는데 이제는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우리 손주, 할머니랑 얘기 좀 하자. 하면 숙제해야 해요 하면서 피했어요. 아들 지훈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자주 연락하고 주말마다 집에 왔는데 지금은 민정이 눈치만 봤어요. 제가 전화하면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고는 며칠씩 연락이 없었어요. 재촉하면 엄마, 요즘 정말 바빠. 이해해줘.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민정이는 저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같은 장소에 있어도 인사도 안 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네, 아니에요. 이런 짧은 대답만 했어요. 제가 민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물어봐도 바빠요. 끝이었어요. 마치 저를 공기로 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민정이가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아들도 아내 말에 꼼짝 못했어요. 처음엔 정말 서운했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눈물도 많이 났고요.
남편 영정 앞에서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런 애였나?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나? 하면서 하루 종일 울기도 했어요. 아들 하나 키우겠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에는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던 민정이가 갑자기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그것도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기뻤거든요. 드디어 우리 며느리가 마음을 열었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 본론이 나왔어요. 어머님, 사실 저희 집에 큰일이 났어요. 보일러가 완전히 고장이 나서 교체해야 한다는데 300만 원이나 나온다고 해요. 겨울인데 아이도 감기 걸릴까봐 걱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약해졌어요. 손주가 추위에 떨고 있다니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날 민정이와 지훈이가 함께 왔어요. 평소에 저를 무시하던 민정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면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리고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도 닦고 바닥도 쓸고 냉장고 정리도 했어요. 평소에는 제가 물 한 잔만 부탁해도 못 들은 척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저녁도 같이 만들면서 어머님, 제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하며 정성껏 요리했어요. 손주도 데려와서 하룻밤을 자고 가면서 어머님, 앞으로 효도 많이 할게요.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까지 했어요. 결국 300만 원을 줬어요. 민정이는 돈을 받으면서 3개월 안에 꼭 갚을게요. 하면서 울기까지 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은 매일 안부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딱 일주일 지나니까 연락이 뚝 끊겼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찾아가니까 요즘 너무 바빠서요. 하면서 다시 차가워졌어요. 그로부터 4개월 후였어요. 또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아이 학원비가 문제였어요. 영학원비가 갑자기 200만 원이나 올랐는데 다른 애들은 다 계속 다니는데 우리 애만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집에 와서 청소해주고 요리해주고 손주 데려와서 하루 지내면서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하며 애교 부렸어요. 같이 마트 가서 비싼 고기도 사고 어머님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런 말도 했어요. 결국 200만 원을 또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돈 받고 며칠 지나니까 연락 두절이었어요. 문자 보내도 답 없고 전화해도 안 받았어요. 한 달 후에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또 6개월 후였어요. 이번에는 차 사고가 났다며 수리비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급해서요. 차가 없으면 아이 학교 데려다 주기도 힘들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극성스럽게 잘해줬어요. 이번에는 아이의 가족여행 계획까지 세웠어요. 어머님, 날 좋을 때 온천 여행 같이 가요. 저희가 모든 비용 다 낼게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손주도 할머니, 여행 가서 사진 많이 찍자 하면서 안겼어요. 그 말에 또 마음이 약해져서 5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돈 받고 일주일 후에 민정이 SNS를 봤어요. 온천 여행이 아니라 제주도 리조트 가족여행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가족끼리 힐링 여행이라고 써놨는데 당연히 저는 없었어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후로 또 연락 두절이었어요. 제가 민정아, 여행은 언제 가니? 문자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한 달 후에 전화했더니 어머님, 요즘 너무 바빠서 여행 갈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뻔뻔하게도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를 챌 수밖에 없었어요. 아, 얘네가 나를 ATM 기계로 보는구나. 돈 뽑을 때만 찾아오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돈이 필요할 때만 갑자기 효도를 하고 돈 받으면 바로 남남이 되는 거였어요.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쩜 사람이 그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는지. 돈 받을 때 흘린 눈물도 가짜였고 꼭 갚을게요 하던 말도 거짓말이었어요. 지금까지 1,000만 원을 줬는데 한 푼도 안 갚았거든요. 그때부터 점점 피로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족인가 싶어서요. 혈육이 이렇게 매정할 수 있나 싶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복지관 친구들한테 하소연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돈 받아갈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딴 사람이야. 1,000만 원이나 줬는데 한 푼도 안 갚고 연락도 안 해. 했더니 김순자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정순아, 너 완전히 당했다. 우리 며느리도 그래.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받으면 없는 사람 취급해. 박영희 언니는 더 심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아들 학원비 준다고 500만 원 받아가고는 한 달 후에 해외여행 사진 올리더라. 명품백 사진도 올리고 정말 뻔뻔해. 이금순 언니도 우리 며느리는 집 수리비 받아가고 차 바꿨어. 그러고는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요즘 며느리들이 다 이런가 보다. 시어머니를 돈줄로만 보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제 자식들이니까요. 그 후로는 마음을 접었어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올 거니까 그냥 혼자 조용히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노래교실에도 나가고 요가 수업도 듣고 친구들과 동네 카페에서 차도 마셨어요. 처음엔 자식 생각에 집중이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 인생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손주 자랑할 때는 여전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손주가 할머니랑 부산 여행 가자고 하더라. 내일 KTX 예약했어. 하면 부러웠어요. 손주랑 찍은 사진 보여주면서 할머니 생신 선물 직접 골랐대. 하면 괜히 화장실에 가서 눈물 훔쳤어요. 한 번은 정말 보고 싶어서 지훈이한테 전화했어요. 지훈아, 엄마가 너무 외로워. 손주 얼굴 좀 보자. 엄마, 요즘 애가 학교에 동아리 활동으로 바빠서 시간이 없어. 나중에 시간 날 때.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더라고요. 민정이는 가끔 동네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했어요. 제가 민정아 하고 부르면 급한 척하면서 고개도 안 돌리고 지나갔어요. 한 번은 손주랑 같이 있는 걸 봤는데 아이가 할머니다 하니까 민정이가 재빨리 아이 손을 잡고 다른 길로 도망가듯 사라졌어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아, 얘네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돈 나오는 기계로 보는구나. 필요할 때만 버튼 누르고 필요 없으면 창고에 처박아 두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서러웠어요. 남편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자식 잘못 키웠나 봐. 이렇게 매정한 애들인 줄 몰랐어. 1,000만 원이나 줬는데도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고 갚을 생각도 없어.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쩌겠어. 이제는 내 인생이나 챙기고 살자. 친구들한테도 선언했어요. 이제 자식들 기대 안 해.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돈도 더 이상 안 줄 거야. 그래, 맞아.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자.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하면서 응원해줬어요. 하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여전히 외로웠어요. 텅 빈 집에서 TV 소리만 들리면 괜히 눈물이 났어요. 이게 맞나 싶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요. 그래도 이제는 체념했어요. 더 이상 바라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접고 6개월 정도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복지관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지금 시간 있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평소와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뭔가 큰일이 났나 싶어서 그래, 집으로 와. 했어요. 30분 후에 지훈이와 민정이가 함께 왔는데 두 사람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지훈이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사실 내가 큰 실수를 했어. 회사 그만두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거든. 처음에는 잘 됐어. 몇천만 원을 벌었으니까. 그래서 아예 전업 투자자가 되기로 했는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알고 보니 지훈이는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털어서 주식에 투자했대요. 처음에는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는데 욕심이 생겨서 더 큰 금액을 투자했다가 주식 폭락으로 모든 걸 잃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졌다고 하더라고요. 민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큰일이에요. 빚이 2억이 넘어요. 이대로 가면 집도 차도 다 압류당해요. 아이는 어떡하고요? 그러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비트코인도 했다가 다 날렸고 주식도 빚내서 했다가 망했어. 시에 방법이 없어. 지훈이가 머리를 바닥에 박으면서 말했어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민정이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온 거예요. 어머님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1억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절까지 했어요. 지훈이도 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꼭 갚을 테니까 집 담보로 주면 받아줘. 3년 안에 다 갚을게. 하면서 매달렸어요.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큰일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민정이었어요. 분명히 큰일이 났다면서 오는데 손톱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옷도 비싼 브랜드를 입고 있었어요. 가방도 명품 같아 보였고요. 정말 돈이 없다면 그런 걸 사고 있을까 싶었어요. 그럼 너희 집을 담보로 잡으면 되잖아. 엄마, 우리 집은 이미 대출이 많이 있어서 더 못 받아. 마침만이 유일한 방법이야. 하더라고요. 민정이도 어머님 집이 아니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했어요. 그러면서 민정이가 또 감정적으로 호소했어요. 어머님, 그 집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미리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길거리에 남게 되면 손주는 어떡해요? 손주 얘기까지 나오니까 제 마음이 또 흔들렸어요. 지훈이는 계속 엄마, 진짜 마지막이야. 다시는 투자 안 해. 취직해서 성실하게 살 테니까 이번만 도와줘. 하면서 울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다가 이럴 때만 찾아와서 집까지 담보로 잡자고 하니까 기가 막혔어요. 그동안 1,000만 원을 줬는데 한 푼도 안 갚고 이제는 1억을 달라니요. 1억이면 큰 돈인데 정말 갚을 수 있을까? 어머님, 저희가 목숨 걸고 갚을게요. 3년만 시간 주시면 돼요. 지훈이도 엄마,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해서 꼭 갚을게. 했고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을 믿어도 될까? 그동안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는데, 하지만 아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빌고 있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못 갚으면 제가 살 집도 없어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1억이라는 큰 돈을 집 담보로 빌려주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1,000만 원을 줬는데도 한 푼 안 갚은 사람들이니까 1억을 갚을 거라는 보장이 없었어요. 지훈이한테 전화했어요. 지훈아, 엄마가 며칠 생각해봤는데 집 담보 대출 못 해주겠어. 너무 큰 금액이고 위험해. 그렇게 말했더니 지훈이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어요. 엄마, 그럼 어떡해? 정말 급한데. 다른 방법을 찾아봐. 친구들한테 빌리든지 다른 가족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든지.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지훈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이미 다 알아봤어. 정말 방법이 없어서 엄마한테 온 거야. 그 다음날 민정이와 지훈이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태도가 조금 달랐어요. 민정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집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 거잖아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상속받을 텐데 미리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민정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죽는다고 그런 말을 해? 제가 화를 내니까 민정이가 당황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제 말뜻이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가족끼리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민정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지훈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이러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원망하는 투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민정이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저희가 어머님께 얼마나 잘했는데요. 돈 필요하실 때마다 다 드렸잖아요. 이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돈 달라고 할 때마다 제가 준 건데 마치 자기들이 저한테 돈을 준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민정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가 돈 달라고 해서 내가 준 거지. 언제 너희가 나한테 돈을 줬어? 제가 따져 물었더니 민정이가 그때 집 청소도 해드리고 요리도 해드리고 그런 것도 다 돈 아닌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황당했어요. 돈 받으려고 며칠 와서 청소해 준 걸 가지고 은혜를 베푼 것처럼 말하니까 기가 막혔어요. 그럼 그동안 내가 준 1,000만 원은 뭐야? 그건 왜 안 갚아? 제가 물어봤더니 지훈이가 대답했어요. 엄마, 그건 가족끼리 주고받은 거잖아. 갚으라고 준 게 아니었잖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꼭 갚을게요 하면서 받아간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민정이는 더 나갔어요.
어머님, 결국 돈 한 푼 안 물려주겠다는 거네요?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데도요? 정말 실망이에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의 차가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다른 어머니들은 자식 위해서 뭐든지 해주는데 하면서 다른 집과 비교까지 했어요. 그때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구나. 그냥 돈 나오는 ATM으로만 봤구나.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돈 뽑아가고 평소에는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이럴 때는 가족이라고 하네. 너희가 가족이라고? 그럼 평소에는 왜 연락도 안 했어? 명절에도 10분 앉아있기 싫어하면서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 해? 제가 화를 내니까 두 사람이 당황했어요. 민정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하면 저희 없으면 어머니도 외로우실 텐데요. 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들이 저를 외롭지 않게 해주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니까요. 그날 두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요. 저를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만 가족 행세를 할 거라는 거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딱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지훈이와 민정이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집 어차피 저희 거잖아요. 저희 없으면 어머니도 외로울 텐데요. 이런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또 돈이 필요하면 찾아와서 집을 담보로 잡자고 할 거고, 그때마다 저는 또 고민하고 괴로워할 거였어요. 남편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 결정했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내 집만큼은 지켜야겠어. 그래야 내가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 사진이 저를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요. 주택연금 상담 받고 싶어요. 상담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들이 와서 집을 담보로 대출 받겠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 상담사가 네, 절대 불가능해요.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그 집은 더 이상 담보 대출이 안 돼요. 하더라고요.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원하던 게 서류를 작성하면서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이제 아무도 제 집을 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안심이 됐어요. 은행에서 나와서 바로 다른 은행으로 갔어요. 통장에 있던 적금과 예금도 모두 연금보험으로 바꿨어요. 2천만 원 정도 있던 돈을 모두 연금형 상품에 넣었어요. 이것도 중도 해지가 어려운 상품이죠? 확인하고 가입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해봤어요. 주택연금, 연금보험, 국민연금이면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돈 달라고 할까봐 불안해할 필요도 없었어요. 저녁에 복지관 친구들한테 전화했어요. 나 오늘 주택연금 신청했어. 김순자 언니가 정순아, 잘했다. 나도 작년에 했는데 정말 속 편해. 하더라고요. 박영희 언니도 그래, 자식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내 인생 살아. 하면서 응원해줬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정말 급한데. 하더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훈아, 엄마가 오늘 주택연금 신청했어. 이제 집 담보대출 못 받아. 전화기 너머로 지훈이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런 걸 갑자기 했어?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혼자 살기 위해서야. 매달 연금도 나오고 이제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말 방법이 없는데. 지훈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지훈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30분 후에 민정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 어떡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런 협박에 넘어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제 누구도 제 집을 건드릴 수 없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이제 남은 돈은 나한테 쓰는 거다.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주택연금 신청하고 일주일 후에 지훈이와 민정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급해 보였어요. 엄마,
정말 주택연금 했어? 지훈이가 숨을 헐떡이며 물어봤어요. 응, 했어. 이제 집 담보대출 안 돼. 제가 담담하게 대답하니까 민정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는 정말 어떡해요? 취소할 수는 없나요? 민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안 돼. 이미 서류 다 처리됐어.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지훈이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 집이 엄마 거면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가족인데 왜 이렇게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평소에는 가족 취급도 안 하면서 돈 얘기만 나오면 가족이라니요. 가족이라고? 그럼 평소에는 왜 가족처럼 안 했어? 제가 따져 물으니까 두 사람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거의 매일 찾아왔어요. 어떤 날은 지훈이 혼자, 어떤 날은 민정이 혼자, 어떤 날은 둘이 같이 왔어요. 매번 같은 말의 반복이었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봐. 어머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열흘째 되는 날에는 지훈이가 새벽부터 와서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1시간 넘게 문 앞에서 애원했지만 끝까지 안 열어줬어요. 그 다음 날에는 민정이가 와서 인터폰을 계속 눌렀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얘기해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저는 인터폰에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2주째 되는 날에는 둘이 함께 와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엄마, 우릴 이렇게 버릴 수 있어?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웃들이 쳐다볼 정도로 시끄럽게 굴었어요. 그때 저는 창문을 열고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와도 소용없어. 이 집은 내 마지막이고, 이젠 내 몫으로만 살아야 하는 곳이야. 더는 너희한테 열어줄 생각 없어.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가족이잖아. 지훈이가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가족이면 평소에도 가족처럼 했어야지. 돈 필요할 때만 가족 행세하지 말고. 민정이가 마지막으로 악을 썼어요. 어머님,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 없으면 누가 어머님을 돌봐드릴 건데요? 나중에 아파도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역시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걱정 마.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너희보다 훨씬 잘 살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하고 창문을 닫았어요. 그 후로도 며칠 더 왔지만 저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어요. 결국 3주가 지나고 나서야 오지 않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 번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도 새로 설정했어요. 연락을 끊고 몇 달이 흘렀어요. 저는 매달 들어오는 주택연금으로 여유롭게 생활하며 복지관 친구들과 여행을 자주 다녔어요. 경주도 다녀오고 부산 바다도 보러 갔어요. 그동안 자식들 눈치 보느라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어요. 집에는 거의 붙어 있지 않았어요. 아침에는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저녁에는 노래교실에 가서 트로트도 배웠어요. 전화번호도 바뀌어 버렸고 현관 비밀번호도 새로 설정했으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찾아와도 허탕이었어요. 이따금 이웃 아주머니가 물어봤어요. 정순 씨, 아드님이 왔다 갔다 하던데 요즘은 안 보이네요. 그러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이 집엔 내 발자국만 남을 거예요. 그 말에 이웃들도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마트에서 우연히 민정이를 봤어요. 저를 못 본 척하며 급하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저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집안도 완전히 바꿨어요. 민정이가 가져다 줬던 흔적들은 다 치워버렸어요. 그 사람들과 찍었던 사진도 모두 정리했고요. 대신 복지관 친구들과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을 거실에 걸었어요.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김순자 언니가 놀러와서 말했어요. 정순아, 너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 훨씬 밝아졌어. 정말 그랬어요. 그동안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살았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즐거웠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박영희 언니가 물어봤어요. 정순아, 아들 생각 안 나? 그럴 때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생각은 나지. 하지만 그리움과 후회는 다른 거야. 나는 후회하지 않아. 정말 그랬어요. 가끔 손주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 아이도 언젠가는 클 거고 할머니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영정 앞에서 매일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사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있으니 안심해.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3박 4일로 렌터카까지 빌려서 섬 전체를 돌아볼 예정이에요. 그동안 자식들 때문에 못했던 일들을 이제야 하게 됐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족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돈이 떨어지자 남보다 못했어. 그래도 괜찮아. 이젠 나를 위해 남은 시간 전부를 써볼 거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 택배 보냈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생일 선물이라고 했죠. 고무장갑이 나왔습니다. 노란색 고무장갑 2켤레, 앞치마 1장, 수세미 세트. 손이 멈췄어요. 이게 뭐지?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집안일 하실 때 쓰라고 센스 있게 준비했어요. 웃는 이모티콘이 보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생일 선물이 고무장갑이라고요? 며칠 뒤 아들이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바빠요. 장모님 생신이거든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다시 꺼냈어요.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하지? 망설였지만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심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3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년째입니다. 처음엔 집이 너무 텅 비어 보여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하죠. 시간이 지나니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는 일, 저녁 6시면 뉴스를 틀어놓고 혼자 밥을 먹는 일,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집은 오래된 아파트 3층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복도는 좁지만 20년 넘게 살았던 곳이라 정이 들었죠. 현관문을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입니다. 준석이가 대학 졸업하던 날 찍은 거예요. 남편도 살아계셨고 딸 선정이도 한창 예쁠 때였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요즘은 주로 혼자 지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부터 열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리고 화분들을 살펴봅니다. 베란다에 놓인 난초며 제라늄이며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면서 물을 주죠. 식물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성껏 돌보면 꽃을 피우고 잊어버리면 금세 시들어 버리니까요. 오전엔 장을 보러 나갑니다. 집 앞 시장이 가까웠어서 걸어서 10분이면 돼요. 단골 가게들이 몇 군데 있어요. 채소 가게 사장님은 늘 싱싱한 걸로 골라주시고 생선 가게 아저씨는 가끔 덤을 얹어주시죠.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하루의 위안이 됩니다. 오후가 되면 동네를 산책해요.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작은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는 분들 만나면 벤치에 앉아 이야기도 나누고요. 다들 비슷한 나이라 공감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그런 이야기들이요. 아들 준석이는 38이에요.
대기업에 다니는데 직급도 꽤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하연이도 회사를 다닙니다. 둘 다 바쁘죠. 그래서 자주 보진 못해요.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정도예요. 그것도 오래 있지 않아요. 식사하고 차 한 잔 마시면 바로 일어나죠. 할 말이 없는 건지 정말 바쁜 건지 모르겠어요. 하연이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결혼 초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명절 음식도 같이 준비하고 시댁 식구들이랑 어울리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달라졌어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은 거의 신경 안 쓰고 시댁 방문도 형식적으로만 하더라고요. 연락도 준석이를 통해서만 오고요. 전화를 해도 통화는 짧습니다. 안부 묻고 건강하냐 물으면 네네 하고 끊어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데 분위기가 그래요.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습니다. 괜히 민망해지는 게 싫어서요. 딸 선정이는 다릅니다. 35인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는 하지만 자주 들러요. 주말이면 전화가 와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제가 갈게요. 그러면서 정말 옵니다. 손에 과일이며 반찬거리를 들고 나타나죠. 생일이면 꼭 찾아와요. 작년 생일 때도 그랬어요. 케이크 사들고 왔어. 촛불 켜고 노래 불러줬죠.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지 자꾸만 눈물이 앞서더라고요. 선정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오빠는요? 오빠랑 언니는 안 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바빠서 못 온대. 그렇게 둘러댔죠. 선정이는 아무 말 안 했지만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알면서도 묻는 거였던 거예요. 사실 마음 한구석이 서운합니다. 아들이니까. 더 그런가 봐요. 아들은 키우면서 기대가 크잖아요. 장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애정을 쏟았는데 정작 챙기는 건 딸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죠. 그래도 내색하진 않습니다. 며느리한테 서운한 티 내면 아들이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참아요. 어쩌면 하연이도 할 말이 있을지 모르죠.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저녁이 되면 혼자 밥을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뉴스를 보면서요. 뉴스에선 맨날 안 좋은 얘기만 나와요. 경기가 안 좋다느니, 물가가 올랐다느니, 그런 얘기 들으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져요. 밤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남편 생각이 나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어땠을까? 아들 부부가 이렇게 안 왔을까? 그런 생각하다 보면 잠이 와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날들이에요. 특별한 일도 없고 큰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은 이 평온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생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선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엄마, 이번 생신 때 제가 식사 준비할게요. 미리 선물도 사둘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챙겨주니 고마웠죠. 괜찮아. 내가 바쁜데 뭐 그렇게 사양했지만 선정이는 듣지 않았어요. 엄마 생신인데 당연히 챙겨야죠. 오빠한테도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에 준석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해서 반가웠습니다. 엄마, 생신 때 저희도 갈게요.
그 말에 마음이 환해졌어요. 그래. 그래 와라 밥 해놓을게 그렇게 대답했죠. 그런데 이틀 뒤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좀 달랐어요. 무거운 느낌이랄까요. 엄마. 그게 말이에요. 하연이가 그날 일정이 있대요. 그래서 못 갈 것 같아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정이요. 무슨 일정인데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괜히 물어봤다가 며느리 눈치 없다는 소리 들을까 봐요. 아,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준석이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 요즘 그런 거 다 생략하는 분위기예요. 생신이라고 꼭 모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생략이라니요? 생신을 생략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래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괜찮아.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놓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서운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복잡했어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날씨는 맑은데 기분은 흐렸죠. 생신을 생략한다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정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못 온대요. 언니도요.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응, 바쁘다는데. 뭐 그렇게 대답했죠. 선정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맨날 바쁘기만 하네. 선정이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사실 맞는 말이니까요. 그래도 아들 편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일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둘러대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계속 무거웠어요.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됐거든요. 생신인데. 며느리가 못 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일정이 있다고 했지만 진짜 그런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을 때였어요. 시장에서 단골 생선 가게.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곧이시죠? 아들 며느리 다 온답니까? 그 말에 대답이 막혔어요. 예, 온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히 민망했거든요. 집에 돌아왔어.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어요. 준석이가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때는 참 좋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준석이한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하죠? 생신인데. 꼭 와야 한다고 말하면 부담 주는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하연이는 왜 안 오려고 하는 걸까요? 정말 일정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에 선정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언니한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생신인데. 그래도 와야죠.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아니야. 괜찮아 바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선정이는 이미 마음먹은 듯 했어요. 엄마는 맨날 참기만 하시잖아요. 이번엔 제가 얘기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습니다. 선정이가 하연이한테 뭐라고 할지. 걱정됐어요. 괜히 관계만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저녁에 준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엄마. 선정이가 하연이한테 전화했대요. 생신에 꼭 오라고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것밖에 말이 안 나왔어요. 엄마가 섭섭해 하신다고 했대요. 준석이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엄마, 요즘은 그런 거 다 생략하는 분위기잖아요. 생신이라고 꼭 챙겨야 하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더 정확했죠. 아니야. 괜찮아, 선정이가 괜한 얘기한 거야.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준석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연이가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요즘 시댁 챙기는 문화가 너무 구식이래요. 구식이라는 말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생신을 챙기는 게 구식이라고요. 그게 며느리 생각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온 게 이상했어요. 뭐가 미안한 걸까요? 생신을 챙겨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바빴어. 못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 편이었고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뭔가 미묘하게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게 시작일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걸까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답답했어요. 그냥 답답했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준석이한테서 연락이 왔을까 싶어서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었죠. 일어났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날씨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무거웠죠. 오늘이 제 생일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선정이는 오전 11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해온다면서요. 시계를 봤어요. 아직 9시였습니다. 2시간이 남았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왔어요.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준석이 생각이 났거든요. 오늘은 정말 안 오는 걸까요? 10시쯤 됐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준석이가 온 건 아닐까 싶어서요. 서둘러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는데 택배 기사님이 서 계셨어요. 박정심 님 맞으시죠? 택배 왔습니다. 순간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애써 웃으며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자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을 봤어요. 준석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또 뛰었어요. 아들이 선물을 보낸 거구나. 그래도 챙기는구나.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을까? 기대하면서요. 포장지를 걷어냈어요. 그런데 눈에 들어온 건 고무장갑이었습니다. 노란색 고무장갑 2켤레요. 그 옆에 앞치마 한 장이 보였고요. 수세미 세트도 있었습니다. 초록색이랑 분홍색이랑 여러 개가 들어 있었죠.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잠깐 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생일 선물이 고무장갑이라고요? 앞치마랑 수세미라고요?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혹시 다른 게 더 있나 싶어서 뒤져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편지도 없고 카드도 없었죠. 그냥 고무장갑이랑 앞치마랑
수세미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생일 선물인가요? 아들이 엄마 생일에 보내는 선물이 이런 거라고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고무장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 것이었어요. 포장도 그대로 되어 있었죠. 며느리가 고른 거겠죠. 준석이가 직접 골랐을 리 없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정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곧 도착해요. 10분만 기다리세요. 그래, 천천히 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정이가 눈치챘는지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아니야. 괜찮아, 기다릴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뒤에 선정이가 왔습니다. 손에 케이크 상자랑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왔죠. 엄마, 생신 축하해요. 포옹을 했습니다. 선정이 품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딸 앞에서 우는 모습 보이기 싫었거든요. 선정이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소파 위에 놓인 상자를 봤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다가가서 안을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무장갑이요. 앞치마랑 수세미요. 선정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게 무슨 생일 선물이에요? 아들이 보낸 거야. 택배로 왔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선정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오빠가 이걸 보냈다고요? 생신 선물로요? 그래, 대답했습니다. 선정이가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보내요? 아마 며느리가 고른 거겠지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정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빠한테 저
奥様も手伝っていたの？妻は、会社員で勤めをしています。奥様会社員なんだ。はい別に勤めてらっしゃるんですね。はい、そうです。で、これは今も。そうです。そうですか。じゃあ、家庭生活はどういうふうに分担してましたか？休みの日はもう完全に私が、食事だったり洗濯っていう家事全般っていうかですね、休みが一緒じゃないものですから、うん。はい、そうすると具体的には何曜日があなたの日？私は火曜日です。火曜日。はい。火曜日はあなたが家事一般全部やった。はい、そうですね。はい、はい。で、他の日は？で、妻は週末が休みですので、週末は実家に、お母さんの面倒に行くっていう形ですね。いやいや、今はそうだけど、おその前ですね。母様がどうなったの前の話。はい。あとは、かなり奥様が会社に勤めながらも、負担していたわけじゃない。はい。っていう状況でしたねっていう。はい。はい。で、今は、ところがそうはいかなくなって、奥様がお母さんの介護に手取られちゃって、はい。そうすると家事一般、それからお子さんの学校のこと、はい。今まであなたが奥様におんぶに抱っこしていたお荷物が、はい。バラバラに広がっちゃったわけよね。はい。うん。今日はですね、幼児教育研究の大原恵子先生がいらしてますので、伺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先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いや、伺いたいのは、あなたのご両親はどうなんですか？私の父は、15年ほど前に他界しまして、はい。で、母も3年ほど前から脳梗塞で、はい。麻痺っていうか、生活に多少の支障はありますけれども、で、母一人で暮らして、私が仕事をしてるところに住みますので、私が面倒見ながら、生活しているって形ですね。あなたの家から妻のお母さんの家までの時間帯はどのくらいですか？車で3、40分ぐらいですか。で、あなたとお母さん、実のお母さんの距離感はどのくらいなんですか？車で10分ほどです。これ私もその介護とかで本当に苦労したんですけどね、その時に最後に疲れてしまうのは、はい。安らぎとか憩い、やっぱりほんの少しでも、今までやった生活の空間があった時にほっとするんです。はい。ところが、介護をしていると、もうぐちゃぐちゃになってしまって、はい。これ誰か一人が、動けなくなったとしたら、誰が一番困ります？介護はしなくてならないですよ。お子さんはもうしっかり見ました。次どちら？妻ですか？あなたですか？私ですか。はい。そうなんです。すごく冷たいと思うかもしれないけど、まず僕が心理的に健康でなくちゃならないんです、実は。はい。となると、あなたはお子さんだけは予定表ありますね、スケジュール。しっかり見て、そこは妻に必ず行かせる時間を取るってことはあなたはしなくちゃいけないんですよ。はい。できます？はい。それがまず一つ、あなたの家の家庭の今最小限守ることはそこなんです、土台は。はい。で、次はですね、時間という役割をきちっと決めるってことなんですね。はい。だから日曜日に妻は何時から何時まで行くってことをね、ちゃんと決めておくんです。はい。と向こうもその時間に合わせるようになるんです。はい。感情で今日は行かないとか、今日は少しオーバーしてもいいわって見てあげるっていうことが長続きはしないんですね。はい。ですから必ず時間を決めるってことなんです。はい。で、奥様何時に日曜日行ってます？土曜日のお昼には家を出て、宿泊して、日曜日の夕方にそうすると泊まってくるってことは、妹さんも一緒にうちにいるんでしょ？そうです。はい。で、なんで奥様泊まるの？妻は、妹も日々大変だからと言って、妹の、気持ちもケアしてあげたい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言うんですけれども。これ今何ヶ月ついてます？この状態。2年、3年くらいになります。今のこの状態がもうこんだけ続いてるの？はい、そうです。ということは、あなたのお子さん、4歳ぐらいの時から？そうですね、連れて行って、はい。介護士やなんかのセンターにお願いしたことあります？この半年前ほどから、平日は、デイサービスに入れるってことをしていて、週末は、お家で見るっていう形で。奥様働いてるって言いましたよね。はい。でもし奥様病気だったらどうします？できないですよね。そうですね。そこのところが、きちっとした役割分担できてないんですね。はい。デイサービスは週に何回ぐらい？
週5回ですか。はい。その間妹さんは妹さんも勤めをしているので、結局そこで、デイサービスに頼るってことを、話し合って決めたんですね。で、あなたは、奥様が土曜日から日曜日泊まりがけの時には、もうこれ毎週ですか？ほぼ毎週ですね。はい。で、僕ちゃんは奥さんは連れて行って。今も連れて行ってるの？それならよかった。つまり今日の相談は、あなた今寂しいってことじゃない？自分が。それだったんだ、今日。ね？はい、そうですね。そうなのよ。そしたらあなたも一緒に行けばいいじゃん。はい。仕事上ちょっと行けない時間というか、行けない日なんですね。そう。寂しいんだ。すごくわかる、それは。でも、一番ないってのは、奥様が子供連れて帰ってきたときに、あなたが一杯のお茶でも入れてあげたときに、奥さんほっとするんじゃないかしら。そうですね、はい。ね？ちょっと、そういうところはちょっと足りなかったなと今反省。いや、よくやってます。ただね、言っておくことは、あなたが健康でなければダメなんですよ。はい。そうですね、だから、はい、日が離れで寂しい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はい。あなたが行こうと思えば奥様の実家に行けるわけですよね。はい。あなたが自ら仕事で行かないってことは、もう自分の中で判断してるわけですよね。はい。で、心のどっかではね、その間に自分の母親も見ようって気持ちがあるわけじゃないですか。はい。そうすると今あなた自身が寂しいってことと、いつまで続くのかな、この生活。一番いい時期、子供とね、亡くなってしまうのにってあなたは思うかもしれませんけども、はい。過ぎ去ってみると、一番大変な時期が、一番学ぶ時期なんですね。強くなる時期なんですよ。だから、せめて奥様の愚痴の話をね、聞いてあげて、奥様がありがとうって言った時に、あなたのこの寂しさは消えるんだと思うんですね。はい。いつかは、この期間なくなってしまうんです。いつかは。はい。だから、ぜひともね、今日から奥様がいない時には、お酒飲んでもいいから、あなたの中に自分の優しさを作りながら、はい。この大事な時期ですね。あなたの母親にとっても、奥様のお母様にとっても、みんな誰もが通るところですから。はい。同じ通るならば、少しぐらい自分の心をごまかして、優しくして生きてほしいなと思いますけれども、先生いかがでしょうか？お分かりいただけましたか？はい。私もうちょっときつい話していいですかね？はい。今のこの状況で、家の中が片付いていたり、はい、普通に食事ができたり、はい。そんなことありえないじゃないですか。奥様は仕事もしていて、介護にも行って、目いっぱいなのは、妻の気持ちもわかるんだけどじゃなくて、気持ちはどうでもいいんです。もう体が目いっぱいなんです。時間が目いっぱいなんです。その時にあなたにできることは何？普段だって、火曜日だけでしょ？あなたが家事一般やったのは。あとは同じように働いてんのに奥様が全部やってたわけじゃない。はい。だからあなたが今考えるべきは、いかに奥様に負担をかけて自分は甘えていたかっていうことですよ。はい、そうですね。はい。だから奥様が、要するに同日できなくなっちゃったわけだけど、もしくは子供のために会合にも行けなくなっちゃったわけだけど、はい。そこフォローするのがあなたの役じゃないの？そうですね。はい。奥様が家に帰ってきた時に掃除してあって、それこそ紅茶だかコーヒーの一杯でも入れてあげたら、奥様はその時は何とも言わないかもしれないけれど、はい。これが私の夫だと思ってすごい、それから先、例えば介護が終わった後、はい。信頼感は抜群ですよ。はい。うん。今、家の中がぐちゃぐちゃになっちゃっててって言って、悩みをこちらに電話してくる前に、はい。自分の体を動かしてごらん。そうですね。はい。その方が絶対奥様に尊敬されるよ。はい。いいですか？はい、わかりました。はい。じゃあそういうことで。はい、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失礼します。はい、失礼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もしもし、テレフォン人生相談で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今日どんなご相談でしょうか？私、3人兄弟なんですけど、はい、はい。と姉と私の3人兄弟で、3年前に父が他界しまして、はい。相続するときに姉が印鑑貸してっていう感じで、気軽に印鑑貸したら、はい。全部の
土地家屋を相続してしまって、お姉さんが。ええ。はい。それで、今、私の、子供2人いるんですけど、はい。私と兄とはい。姉と、まあ、実家に住んでる状態なんですけど、実家にまだご兄弟いらっしゃるんですね。そうです。で、あなたのお子さんもいらっしゃる。はい。はい。姉が結構、収入多い仕事してて、はい。それでなんか、タダで住めるんだから、みたいな感じで、まあ、住んでたんですけど、はい。今回、姉が、仕事がちょっとダメになっちゃって、ええ。破産するみたいなことを言い出して、ええ。それで、なんか、1年前ぐらいから、ちょっと支払いが滞ってる感じで、ええ。なんとなく予兆みたいのはあったんですけど、最近ですね、家売れたら出てってねみたいな、それだけ言われて、はい。それで何かこちらから聞いても、説明してくれないんですよ。今こうなってごめんなさるよとか。い。家を出て行ってはい。ほしいっていうのは、お姉さんから言われるわけですね。そうです。姉から、まあ私と兄に、はい。まあ売れたら出てってねみたいな。おお。あなた様おいくつですか？ 52歳です。52 歳。はい。それで、旦那さんは？今、ちょっと別居してて、ええ。まあ、別に住まいがあって、そこにうちの主人は住んでて、はい。で、私は子供2人と実家に身を寄せてるっていうか。基本的には今いらっしゃるところは、ご実家なわけですよね。そうです。亡くなったお父様のお家。実家兼はい姉の、まあ、仕事場みたいな。仕事場。で、まあ、お姉さんが相続したということで、そうですね。実家であると同時にお姉さんの持ち物になってると。お姉さんの、はい。姉の持ち物になってます。お姉さんはおいくつですか59歳です。59歳。お兄さんは、54歳。54歳。で、あなたのお子さんはお二人いらっしゃるんですよね。はい、そうです。おいくつぐらいですか高校生と中学生。高校生、中学生。で、まあ、この家が買い手つくまでには出てってほしいということを言われているという状況ですね。そうです。はい。それでやっぱ自分のね、実家だし、なんか住む権利あると思ってて、はい。でも今名義が全部姉になってるから、それを受け入れるしかないのか、ああ、なるほど。この運命を受け入れるしかないのか、相続を勝手にしたんじゃないかとか、はい。そういう訴える手段とかもあるのかもしれないけど、破産したんだったらお金ないのかなとか思って、その辺どうですか？あなたから見ててお姉さんの今の経済状況ってのは。今の家が借金で建ってるんですけど、土地が3個あって、3カ所に土地があるってことですか？2カ所父が持ってて、それを担保にして今の家を姉が建てたんだと思うんですよ。3年前に。3年前に、ご実家というけども、これはお姉さん建てたお家。そうです。まだ新しい借金がかなりある。借金かなりあるんですよ。でもその時のあなたお金は出してないんですよね。出してないです。出してないんですよね。なるほど。じゃあご実家と言ってるけども、その時からのお家ということですね。そうですね。引っ越す前から住んでたから自分としては2つの方にあったんですけど。2つの方にあったんですよね。はい、で、それはまあ、もともと、それ築何年ぐらいのご実家でしょう14年です。14年のご実家があった。はい。で、そこは今どうなってるんですか？今、空き家です。空き家になってます。じゃあ全部失うことになっちゃう可能性があるわけですね。そうです。全部姉の名義なんで、細かい内容ちょっとわかんないんですけど、そういう風になってる状況なんだと思うんですよ。お姉さんっていうのは、その仕事をバリバリされてるっておっしゃってましたけども、はい。お一人ですか？一人ですね。ずっと。はい。ずっと。